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글은 이해와 오해라는 글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도 뭔가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정말 많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네, 그걸 좀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랑 연결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의 관점에도 새로운 생각을 더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이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모든 행동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타당해 보이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오해나 미움 같은 게 생긴다. 이렇게 분석하죠. 네, 그 이유를 모르는 데에서 오해, 미움 등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 이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그냥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많은 것 이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뭘 하라고 하냐면 내 판단을 거두라고 아주 강하게 권해요. 세게 나오죠. 판단을 내리는 순간 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판단은 신에게 맡기십시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네, 여기서 판단이라는 게 아마 옳다, 그르다 딱 잘라 정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겠죠? 판단은 신에게 맡겨라. 이거 정말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단순히 그냥 겸손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이나 배경을 알 수는 없다는 한계, 그걸 그냥 인정하라는 촉구처럼 들리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고 아무런 판단을 안 하기가 이게 쉽나요? 때로는 바로 반응하거나 평가해야 할 때도 분명 있을 텐데요. 물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만능 열쇠라기보다는요, 뭐랄까, 불필요한 내면의 소모나 고통을 좀 줄여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하는 데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핵심은 나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 즉, 나는 모른다. 이 상태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요. 직접 해보라. 네, 실천을 통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남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거네요. 정확해요. 내 평화를 위해서. 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그 판단 때문에 생기는 막 화나고 속상한 감정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타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잠시 멈추는 것.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의 평온함과 연결된다는 게 이 글의 아주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나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머리로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감정이 확 올라올 때는 이성적으로 이걸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어렵죠. 특히 뭔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맞아요. 근데 그 어렵다는 걸 아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글이 완벽하게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이런 방향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방향 제시.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다음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좀 시끄러워지고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하고 판단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들 때요. 아주 잠깐만이라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잠깐 멈춰서 네, 저 사람에겐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나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속으로 한 번만 말해보는 거예요.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에 혹시 어떤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는지 한번 스스로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관찰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님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잘못이 아닌 어리석음이란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잘못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좀 다른 렌즈로 보자는 제안이죠? 맞아요. 이게 딱 들었을 때
싶으면서도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관점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우리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악을 어리석음으로 보자. 그리고 비난 대신 연민을 갖자. 그런데 책임은 또 다른 문제다.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잘못이 아닌 어리석음으로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연민을 가지시오. 처음 딱 읽었을 때 좀 신선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좋은 말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득이 있다는 주장이 뒤따라 나오죠. 아, 맞아요. 이런 태도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세상에까지 훨씬 이롭습니다. 이 부분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생각해보면 뭐 비난하고 분노하는 게 사실 우리 자신을 갉아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감정 소모가 크죠. 네. 근데 그 행동의 원인을 어리석음, 그러니까 뭐 어떤 깨달음의 부족, 미숙함 이런 걸로 보면 일단 내 감정부터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차분하게 볼 여지가 생긴달까? 근데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청취자님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연민이라고 하면 혹시 그럼 나쁜 짓 해도 그냥 봐주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쵸? 연민과 책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그 경계가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명확하게 짚어줘요. 연민을 갖는 거하고 그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묻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참고로 연민을 가지고도 범죄자를 감옥에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공감하는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이나 어리석음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분리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 사람의 내면, 동기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행동 자체는 명확히 다뤄야 한다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하군요. 연민을 가지면서도 격리 같은 조치를 취한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조치조차도 사랑에 기반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정말 곱씹어 볼 만해요. 사랑이요? 어떤 의미의 사랑이죠?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명확해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니까요. 네, 그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 보면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인데 그 행동을 한 당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나쁜 행동으로 빠져들어서 스스로 더 큰 부정적인 결과, 자료 표현대로라면 업보를 쌓는 걸 막아주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마저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마음이군요. 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뭐랄까 좀 더 근본적인 보호와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단순히 저 사람은 악해라고 딱 규정짓고 비난하는 대신에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걸까? 이렇게 먼저 접근해 보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분명히 묻는다. 네, 맞습니다. 행동의 동기나 원인을 악의보다는 미숙함이나 무지 뭐 그런 걸로 해석하려는 시도인 거죠. 청취자님께서는 이 관점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걸 개인적인 관계나 사회 문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악을 잘못이 아닌 어리석음으로 다시 보고 비난 대신 연민으로 접근하되 책임은 별개로 다룰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였죠. 연민이 결코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더 성숙한 대응, 즉 사랑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게 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어떤 행동들이 정말로 근본적인 악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어리석음이라는 건 영원히 고정된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혹시 시간이나 경험 또는 뭐 배움이나 성찰 같은 걸 통해서 변화하거나 나아지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성숙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성장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 두 발짝 나아가고 한 발짝 후퇴하는 듯한 그런 여정에 초점을 맞춰보려고요. 아, 네. 그 표현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성장이 늘 앞으로만 쭉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당신의 성장 경험이랑도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의 한 구절이 저는 특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들어보시면 한 발짝 내딛고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 발짝 내딛고 다시 넘어집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네. 마음의 성숙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 자체가 성숙의 일부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게 성장이 뭐랄까 아주 깔끔한 직선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한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핵심 비유 같아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걸 그래서는 익숙한 과거의 나에게 발목 잡히는 순간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익숙한 과거의 나에게 발목 잡힌다. 네, 그 단순히 실수를 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우리가 뭔가 변화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네, 있죠. 그때 기존의 습관이나 아니면 생각 방식 같은 게 약간 저항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가려는 힘이랑 과거에 머무르려는 힘이 약간 부딪히는 지점이랄까요? 와, 익숙한 과거의 나에게 발목 잡힌다. 그거 정말 와닿는 표현인데요. 진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제자리 걸음 같거나 어떨 땐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거 받을 때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꼭 춤 배우다가 스텝이 막 엉키는 것처럼요. 그럼 이 글은 왜 이런 엉킴이나 후퇴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냥 쭉 나아가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랄까.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한 발짝 후퇴라는 게 그냥 시간 낭비거나 실패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무엇에 발목 잡히는지, 어떤 내 안의 저항이랑 마주하고 있는지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아, 기회요? 네. 그래서는 이 과정을 성장을 위한 숨고르기라든지 아니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잠깐 움츠리는 것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숨 고르기나 움츠림. 네. 그러니까 후퇴처럼 보이는 그 단계가 사실은 내면을 다지고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시간이다. 이런 해석을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순간이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깐만, 내가 왜 여기서 넘어졌지?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성찰의 계기가 된다. 이런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거 배울 때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실수하면서 막히면 그 막힘 자체가 어쩌면 내가 잘못 접근하고 있거나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막힘이나 후퇴를 단순히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실패의 증거로만 보지 않고요. 네. 여기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 글은 그런 관점의 전환이 성숙으로 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해요. 아, 관점의 전환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숙이라는 글은 결국 성장이라는 게 때로는 두 발짝 앞으로 가고 한 발짝 물러서고 또 삐걱거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한 발짝 후퇴나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성찰 그리고 재정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을 준다는 점이네요. 네, 그렇죠. 이 글의 시각을 빌리면 성장은 끊임없이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랄까 전진과 후퇴,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리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만약에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후퇴나 넘어짐을 성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네, 그 한 발짝 뒤로 가는 순간을 좌절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숨고르기나 방향제 설정의 기회로 삼는다면 당신의 배움이나 발전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마음의 성숙 속 지혜를 통해서 성장의 또 다른 면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또 채워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투사와 오해에서 발췌한 글귀 너의 눈빛, 나의 마음 이걸 가지고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짧은 문구가 심리적인 투사 개념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그게 오늘의 탐구 목표입니다. 핵심 구절이 이거죠. 나를 향한 나의 눈빛이 너의 눈빛 위에 드리워져 너를 오해했어. 그리고 나는 너가 나를 그렇게 보는 줄 알았지. 내 눈빛이 비춰지는 것인 줄 몰랐지. 아, 이거 참 곱씹게 되네요. 어떻게 내 시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파고들어 보죠. 네, 그 구절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 그 현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좀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면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 생각인 것처럼, 그 사람 감정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내면의 마음을 바깥으로 투사해 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생각인데 말입니다. 딱 이 내용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날 좀 안 좋게 보나 이렇게 느낄 때 말이죠.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실제 눈빛이라기보다는 제 안에 어떤 불안감 아니면 자의식 같은 게 그 사람한테 그냥 비춰진 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의 눈빛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위에 내 눈빛, 내 마음이 겹쳐져 있었다. 이 깨달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바로 그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상대방이 날 이렇게 본다라고 느꼈던 그게요. 어쩌면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 상태가 반영된 그냥 나만의 해석일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가능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투자가 그냥 착각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관계에서 불필요한 어떤 긴장감이나 오해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아, 오해를 낳는군요. 그렇죠. 상대방의 진짜 의도나 감정은 그게 아닌데 나는 내 투사된 감정에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꼬이고 결국엔 스스로 불안감만 더 커지거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속 풍경을 타인이라는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비추면서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되는 거네요. 나를 향한 나의 눈빛이 너의 눈빛 위에 드리워져 너를 오해했다는 말이 정말 그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타인의 시선이나 행동에 대한 내 해석이요, 때로는 내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면요, 상대방 표정을 막 읽으려고 애쓰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떻지? 하고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 이게 당신의 관계에 그리고 자기 이해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말이죠, 사실은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읽었던 그런 순간은 없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이 자료 발췌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탐구 주제는 정말 제목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게 사실 핵심이죠. 자료 보면 메시지가 참 간단하면서도 뭐랄까 좀 강력해요. 부족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참. 네, 맞아요. 자기 수용. 이걸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스스로에게도. 그렇죠. 압박감이 있죠, 분명히. 네, 근데 잠시 멈춰서 그냥 지금 내 모습도 괜찮다라고 긍정하는 거, 그게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지점이죠. 나를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이건 부족해, 저건 고쳐야 해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요. 근데 이 자료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이유들 있잖아요. 그걸 아주 솔직하게 자세히 적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글로 써보는 거군요. 네, 생각을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좀 정리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감정 자유 기법, EFT라고 하던데 그걸 통해서 그 어려운 감정을 좀 해소해 보라고 제안해요. 네, 맞아요. EFT. 근데 재밌는 건 이 자료에서 이걸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꽤 단호하게 말한다는 점이에요. 오, 가장 빠른 길이요? 그렇게까지요? 네, 자기 수용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감정들을 치우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로 이걸 딱 제시한 거죠. 아마 뭐 특정 지점을 두드리면서 감정을 다루는 그런 기법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요. 그렇군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힘들 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액션을 제안하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실용적인 느낌이죠. 이유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EFT는 좀 생소하긴 한데 감정 다루는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된 거군요. 네, 일단 글쓰기로 문제를 좀 명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EFT 같은 걸로 감정적인 부분을 풀어보라는 제안인 거죠. 물론 뭐 이게 유일한 길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수용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경우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가장 빠른 길이라는 표현은 이 방법에 대한 저자의 좀 강한 믿음, 그런 게 엿보이는 것 같아요. 왜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료의 이유는 안 나와 있다고 하셨죠? 네, 명시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뭐랄까 몸의 감각이랑 감정을 바로 연결해서 다루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기법들이 보통. 아, 네. 그래서 때로는 막 머리로 분석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감정 변화를 가져온다. 뭐 저자가 그렇게 경험했거나 믿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닐까? 추측이죠, 이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감정에 직접 접근하는 거니까. 자, 그럼 오늘 얘기 나눈 것들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핵심은 그거죠. 완벽하지 않은 지금의 나. 이걸 막 다그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는 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의 시작점이다. 이런 메시지였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어렵다 느껴지면 왜 그런지 그 저항감의 이유를 한번 적어보면서 탐색해보고 또 감정자유 기법, EFT 같은 도구를 써서 감정적인 장벽을 좀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이 자료가 제안하는 거죠. 네.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거고요. 그렇죠. 자기 이해와 수용으로 가는 길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보여준 셈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이걸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내 모습 중에서 이건 좀 완벽하진 않지만 뭐 어때? 이것도 나지? 하고 잠시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작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당장 고치려고 막 애쓰기 전에 그냥 잠시 그 모습 그대로를 가만히 바라봐 주는 거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영혼의 언어라는 문구가 딱 눈에 띄는데요. 아, 네. 그 문구요? 이게 짧지만 감정이 우리 내면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게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일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핵심 문장이 이거였죠. 감정의 깊은 울림. 이것은 때때로 영혼이 우리에게 건네는 속삭임입니다. 감정은 영혼,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자, 이 문구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감정이 그냥 뭐랄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존재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게 감정을 언어라고 딱 규정하는 점이에요. 그것도 그냥 언어가 아니라 영혼이나 무의식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영혼 무의식. 그러니까 감정이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반응? 이걸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메시지일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아, 메시지요. 네. 그리고 깊은 울림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그냥 표면적으로 느끼는 감정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의미, 어쩌면 우리 존재의 근원에서 오는 그 무언가에 좀 주목해봐라. 이런 뜻 아닐까요? 영혼의 언어, 무의식의 언어라. 그 표현 자체가 감정을 좀 다르게 보게 만드네요, 확실히. 근데요, 만약 감정이 정말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불안감이 확 밀려올 때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그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혹시 잘못 해석할 위험은 없을까요? 괜히 더 불안해진다거나?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감정을 해독하는 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계속 뭔가 좌절감을 느껴요. 네. 이걸 그냥 짜증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아, 짜증 너머의 의미요? 네, 혹시 지금 하는 일이 내 진짜 가치랑 좀 안 맞나? 아니면 내가 좀 성장해야 하는 부분에서 막혀 있나?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불안감도요. 그냥 불편해 이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뭔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있어 라는 내면의 어떤 경고 신호?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감정을 그냥 느끼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지? 하고 약간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태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에 호기심을 갖는다. 와, 이거 되게 새로운 접근인데요. 보통은 감정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거나 막 억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회피하거나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 그 자체가 중요해 보이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감정의 의미를 막 파헤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약간 과하게 분석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 기울이기가 뭐 모든 감정을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분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감정을 일단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좀 반복되거나 아니면 유난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정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는 이게 왜 자꾸 이러지? 하고 그 배경이나 의미를 좀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뭐랄까 마음 챙김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마음 챙김처럼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속삭임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거나 억누를 때 그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무시했을 때요? 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은 종종 스트레스가 되거나 심리적으로 계속 불편하거나 심하면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신체의 증상으로도 오죠. 네, 결국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감정이 정말 우리 영혼의 속삭임이라면 여러분은 그 속삭임에 평소 얼마나 귀 기울이며 살고 계신가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스쳐 지나간 감정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쩌면 정말 사소한 짜증이나 불편함 같은 것도요. 그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께 건네려고 했던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는 아니었을까요? 잠깐이라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안에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경멸,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왜 어떨 때는 누군가를 굉장히 강하게 경멸하게 되는 걸까?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느끼는 그 강한 경멸감 있잖아요. 네네. 그게 꼭 상대방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특히 자신을 투영하는 경멸이란 글에서는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우리 내면하고 좀 깊숙이 연결돼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 글의 핵심 문장이 딱 이거였죠. 타인에 대한 지나친 경멸은 때때로 자신 내면의 열등감, 그것에 대한 부러움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지나친 경멸이라는 거? 그렇죠. 지나치다. 그냥 비판하고 좀 싫어하고 이런 거랑은 다른 아주 뭐랄까 격렬하고 때로는 좀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감정인 거죠. 네, 맞아요.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그 투영이라는 개념하고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영이요? 네, 다른 자료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스스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특성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뭐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부끄러움 또는 뭐 숨기고 싶은 욕망 같은 거요.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남한테서 그걸 보는 것처럼요? 그렇죠. 딱 거울처럼. 이게 일종의 방어 기제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의 막 과시하는 행동을 보면 유독 참을 수가 없고 막 경멸감이 치솟는다. 네. 그러면 혹시 제 안에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런 욕망 자체를 제가 막 스스로 누르고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 자기 안에 어떤 불편한 지점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불편함이 경멸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자기 가치감 보호랑도 관련이 있대요. 자기 가치감 보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 안에 좀 안 좋은 면을 다른 사람한테서 딱 발견하고 막 비난을 해요. 네. 그럼으로써 역설적으로 나는 저렇지 않아 하면서 자기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되게 강한 경멸감을 느낄 때 그냥 저 사람 이상해 하기 전에 네, 잠시 멈춰서. 근데 왜 내가 유독 왜 이 사람의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세게 반응하지?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의 시작인 거죠. 아하. 물론 그렇다고 뭐 모든 경멸이 다 투영이다 이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뭐 어떤 부당함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분노하거나 비판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구분해야죠. 중요한 건 그 강렬한, 좀 지나치다 싶은 감정의 뿌리가 뭘까 하고 한번 탐색해 보려는 태도,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자료들이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는 타인에 대한 경멸이라는 그 센 감정을 오히려 나를 이해하는 도구로 써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 감정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몰랐던 내 모습, 혹은 좀 인정하기 싫었던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와, 그러면 그 경멸감을 느낄 때마다 막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이게 뭐지? 하고 신호로 삼아서 내면을 더 깊이 보고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뭐 인간관계에서 자꾸 비슷한 패턴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경멸하게 된다면 혹시 이런 투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함께 본 자료들을 정리해보면 타인에 대한 강한, 특히 지나친 경멸감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일 수 있다. 내 안의 열등감, 부러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 모습이 반영된 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남을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느끼는 그 아주 강렬한 경멸감 속에요. 혹시 마주하기 좀 두려운 당신 자신의 어떤 조각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내면 전쟁의 뿌리라는 글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누군가랑 계속 뭐랄까 끝나지 않는 말다툼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지나간 일 때문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뭐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이 자료가 바로 내면의 갈등, 그 뿌리가 대체 뭘까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마음속 소용돌이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내면의 반복적인 다툼이나 후회는요, 사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일종의 신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랑 크게 다투고 집에 왔는데 머릿속에서 그 장면, 그 대화가 계속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딱 그거죠. 네, 그게 바로 감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서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라는 거죠. 와, 그 비유 진짜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바로 그 반복되는 생각을 멈추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아, 이제 그만 생각하자. 이렇게요. 근데 이 자료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를 보면 생각 그 자체를 어떻게든 바꾸려는 노력은 생각보다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문제의 진짜 뿌리는 생각이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에 있다는 거거든요. 아, 감정이요? 네, 뭐 분노라든지 슬픔, 억울함 같은 거요.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한
그 감정이랑 연결된 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이미지들은 계속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감정의 결과물이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불씨를 꺼야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잠재우려면 생각의 연료가 되는 감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근데 이건 저희가 보통 듣는 조언이랑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따라온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통념에 좀 도전하는 셈이죠. 이 자료는 감정을 먼저 해소하는 데 집중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감정적인 덩어리가 풀리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지, 그러니까 생각이나 해석은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논리거든요. 네네.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결국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무태 숨어있는 감정일 수 있다. 뭐 이런 중요한 관점 전환을 제시하는 거죠. 감정이 정리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이렇게 딱 마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혹시 자료가 그 감정 해소 방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요? 이 발췌문만 보면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 자체보다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초점을 생각 바꾸기가 아니라 감정 해소에 먼저 둬야 한다는 거죠. 아, 초점의 문제군요. 네. 예를 들어서 자꾸 떠오르는 후회스러운 생각하고 막 싸우기보다는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실망감 아니면 뭐 당혹감 같은 게 아직 내 안에 있구나 하고 그 감정 자체를 먼저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맥락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을 그냥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생각과의 싸움을 잠깐 멈추고 그 뒤에 있는 감정에 먼저 주목하라는 메시지네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만약에 당신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을 좀 멈추고 싶다면 이 자료가 제안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 생각과 정면으로 싸우기보다는요.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진짜 뿌리,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의 응어리에 먼저 좀 주의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감정 해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겠죠.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자료의 말처럼 정말 생각이 감정을 따라오는 거라면 지금 당장 당신 머릿속을 막 괴롭히는 그 생각과 씨름하는 대신에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당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떤 불편한 감정, 그걸 잠시 멈춰서 들여다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감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건강을 위한 현명한 식습관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음식 가려먹기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재밌는 게 우리가 먹는 특정 음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기분이나 뭐 에너지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설탕, 또 인공 감미료, 트랜스 지방, 술, 그리고 카페인. 네, 딱 그런 것들이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건데 이번 이야기에서 저희가 좀 파악해봐야 할 게 왜 이 자료가 딱 이런 음식들을 지목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명확히 짚어보는 거거든요. 네,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그 근거 부분이요. 아, 근거요? 네, 자료에서 제가 몸소 체험해보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지점 같아요. 보통은 뭐 과학적 연구 결과를 대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여기서는 개인의 경험, 그것도 아주 직접적인 체험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명확해요. 방금 말한 그런 식품들 너무 많이 먹으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 피로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정적인 상태들. 그런 걸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건데 이걸 뒷받침하는 방식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의 설득력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그 주관적인 증거에 많이 기대고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자료가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핵심 메시지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다.
라기보다는 네. 각자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이런 강력한 권고 아닐까요? 일종의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 당신도 당신 몸의 반응을 한번 잘 살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식단을 좀 탐구해보라는 제안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료는 결국 이런 개인적인 관찰,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음식 선택법을 찾으려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하긴 요즘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따라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기 쉬운데 이 자료는 가장 직접적이고 개인화된 방법, 그러니까 내 몸 관찰하기라는 도구를 딱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정보를 넘어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네요. 네, 성찰을 촉구하는 거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설탕이나 카페인 같은 특정 음식 섭취에 좀 주의를 기울이라고 제안하면서도 네, 그 판단의 최종 기준은 결국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두라는 거네요. 뭐 기분이 처지거나 피곤해지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요. 맞습니다. 핵심은 스스로의 경험을 돌아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이죠? 이 자료에서는 우울감, 무기력, 피로 이런 걸 언급했지만 혹시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일상의 다른 좀 미묘한 영역들 있잖아요. 미묘한 영역들이라면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뭐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아니면 잠드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거나 혹은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수면의 질 같은 부분이요. 집중력이나 수면의 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몸은 이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이 자료의 제안처럼 그 답은 아마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청취자분 본인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건강한 삶을 위한 육체와 정신 돌보기 이걸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육체 돌보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죠. 이게 뭐 그냥 아는 얘기 같기도 한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당신에게 딱 필요한 통찰 그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건강 습관 나열한 게 아니고요. 흥미로운 건 이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그 육체적 요소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지 이걸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자료가 딱 짚어주는 신체관리 권장 사항들 그리고 그 이유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목표로 하죠. 맞아요. 저도 딱 보면서 매일 땀 흘리는 운동 30분 이상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땀 흘리는 그리고 30분 이상 이렇게 구체적인 게 인상 깊더라고요. 혹시 자료에서 이 30분 운동이 그냥 체력 좋아지는 거 말고 뭐 다른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좀 더 얘기하던가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30분 동안 땀 흘리는 활동이 단순 칼로리 소모, 뭐 그 이상이라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코르티솔. 그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고 또 기분 전환에 좋은 엔도르핀 분비 촉진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특히 그 자료 안에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꾸준히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집중력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그냥 몸 움직이는 걸 넘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30분 운동에 그런 생화학적, 뇌과학적 근거까지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잠은요? 7시간 이상 충분한 잠, 이것도 강조하는데 혹시 자료에서 잠의 양만큼이나 그 질에 대해서도 뭔가 특별히 언급한 게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오래 자는 거랑 잘 자는 것의 차이 같은 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는 그 7시간이라는 양적 기준도 제시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규칙적인 수면 패턴, 이걸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 잠자는 시간보다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 몸의 생체 리듬, 특히 호르몬 분비 주기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이라는 거죠. 자료 한 부분에서는 불규칙한 수면이 어떻게 혈당 조절 능력 저하랑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만큼이나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일관성이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료에서 강조했겠군요. 식단은 균형 잡힌 식사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목한 영양학적 포인트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균형이라는 큰 틀 외에도 자료는 특히 그 장 건강, 영어로는 gut health라고 하죠. 그리고 염증 반응 관리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언급해요. 특정 가공식품이나 설탕 많이 먹는 게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그냥 몸 피곤한 걸 넘어서 기분 저하랑도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지적하죠. 그러면서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특정 채소 섭취 같은 걸 권장하면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게 전반적인 활력 증진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요. 그렇군요. 장 건강이랑 염증 관리. 마지막으로 마음 공부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정신 건강 쪽이 아니라 육체 돌보기 항목에 포함된 게 좀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자료에서는 이 마음 공부를 육체적 건강 유지랑 어떻게 연결시키던가요? 네, 그 부분이 이 자료의 통합적인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음 공부는 그냥 명상이나 심리 상담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인 듯해요. 자료를 보면 꾸준한 신체 활동,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수면 이걸 실천하고 또 유지하려면 내적 동기부여나 스트레스 관리 기술 그리고 자기를 잘 아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마음 공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식사 일기를 쓰면서 인식을 개선하거나 운동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는 법 같은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습관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장벽을 넘도록 돕는다는 거죠. 결국 몸을 꾸준히 돌보기 위한 어떤 정신적 기반 다지기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몸에 좋은 거 나열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하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이걸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힘까지 강조하는 거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은 결국 건강한 삶이라는 게 몸과 마음의 요소들이 정말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데 있다. 뭐 이런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수준,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 그러니까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자료는 이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운동, 수면, 식단, 마음 공부까지 이것들의 통합적인 실천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 잠을 충분히 못 자면서 나머지 요소들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과연 자료에서 말하는 그 최적의 건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각 요소들이 서로의 효과를 얼마나 키워주거나 혹은 깎아내릴 수 있는지 그 상호 의존성의 깊이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도 당신에게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